네, 다음은 재고자산 평가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법인세법에서는 여러 가지 평가 방법이 있는데 이것을 평가 방법에 따라서 각각의 자산가액과 손익, 즉 사업소득이 다르게 됩니다. 그래서 평가 방법을 회사가 임의로 선택하지 않고 세법에 따라서 선택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어, 먼저 세법이 인정하는 평가 방법은 원가법과 저가법이 있습니다. 회사가 원가법과 저가법 중에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원가법에는 개별법, 선입선출법, 후입선출법, 총평균법, 이동평균법, 매가환원법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 중에 원가법을 회사가 선택하겠다 하면은 이 6개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서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저가법을 선택을 하면은 원가법과 이 시가 중에서 원가법으로 선택한 것과 시가 중에서 낮은 방법으로 평가하는 것이 저가법입니다. 그래서 회사가 이 방법 중에 하나를 먼저 신고를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중간에 이 재고자산 평가 방법이 적절치 않다고 생각되면 변경 신고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변경 신고를 하려면은 변경 신고 기한이 있는데 평가 방법을 적용하고자 하는 사업연도 종료일 3개월이 되는 날까지 신고해야 되는 거죠. 예를 들면은 이제 올해 2020년치 평가 방법을 변경하고 싶다. 그러면은 9월 30일까지 올해 9월 30일까지 세무서장에게 신고를 해야 됩니다. 만약에 회사가 평가 방법 자체를 신고를 하지 않았다. 그러면은 재고자산은 선입선출법으로 평가 방법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회사가 우리는 선입선출법으로 평가 방법을 하고 싶다. 그러면 굳이 신고를 할 필요도 없다는 얘기하고도 똑같습니다. 신고를 하지 않으면 선입선출법으로 평가를 해야 된다. 일반적으로 선입선출법이 재고자산 평가 방법에는 가장 일반적인 방법이에요. 그래서 신고를 안 하고 선입선출법으로 평가하는 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매매 목적 부동산은 개별법으로 당연히 해야겠죠. 부동산은 각각 그 소재지마다 하나하나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것을 집을 3개를 평균해서 평균으로 가격을 본다.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개별법으로 각각의 상 가격이 있으니까 매매 목적 부동산은 개별법으로 평가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임의 변경 시 평가 방법은 자, 신고를 하지 무신고 시 평가 방법. 그러니까 재고자산 같은 경우는 선의섬칠법이 되겠죠. 무신고 시 평가 방법과 당초에 신고한 평가 방법. 그러니까 변경 전에 평가 방법이죠. 회사가 변경 전에 사용하고 있던 이 평가 방법. 이 2개 중에 큰 가격을 세법상 평가 방법으로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신고 시 평가 방법은 재고자산 같은 경우는 선입선출법이고 그 방법과 당초에 신고한 평가 방법, 예를 들어서 이 회사가 후입선출법을 썼다가 총평균법으로 임의 변경했다. 그러면 후입선출법이 당초 신고한 평가 방법인 거죠. 그래서 1번에 선입선출법과 2번에 후입선출법 중에서 큰 것이 세법상의 평가 방법이라는 거죠. 자, 세무 조정을 어떻게 하느냐면은 결산서상 평가액과 법인세법상 평가액이 다른 경우죠. 즉 결산서상 평가액이 세법상 평가액보다 더 적다. 그러면은 이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재고자산 평가감이라고 표현을 하죠. 회사가 재고자산을 더 세법상 평가액보다도 더 낮게 평가했다.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세법상 평가 방법으로 맞춰주려면은
올려줘야 되죠. 재고자산 금액을 올려줘야죠. 세법상 평가 방법이 크니까. 그러면 이것은 입금 산입에 해당되는 거죠. 입금 산입은 이제 유보라는 처리 형식으로 입금 산입을 하는 거죠. 그리고 결산서상 평가 방법이 세법상 평가 방법보다 오히려 큰 경우, 이럴 때는 재고자산 평가 증이라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세법상 평가 방법으로 맞춰야 되죠. 그래서 재고자산, 회사 재고자산을 깎아야 되니까 송금 산입이 되죠. 그래서 이것은 마이너스 유보 처리를 한다라는 거죠. 물론 이러한 처리는 다음 연도에 꼭 반대 분괴를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반대 세무조정을 해줘야 되는 거죠. 다음 연도에. 그리고 두 번째, 결산서상 재고자산 평가 손익을 계산하는 경우 평가이익은 세법상은 인정을 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평가이익은 인정을 해주지 않으면 회사 인정을 해주지 않은데 회사가 평가이익으로 평가했다면은 이것은 입금 불산입을 하는 거죠. 회사가 재무제표상의 평가이익으로 이것을 계상을 해놨으면 세법은 인정을 하지 않으니까 입금 불산입하고 마이너스 유보로 처리를 한다는 거죠. 평가 손실은 기업회계 기준은 저가법을 쓰도록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업회계 기준은 시가하고 아니면 원가하고 그 중에서 낮은 걸 선택을 강요를 하고 있어요. 근데 법인세법은 꼭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거죠. 법인세법은 원가법을 쓰거나 저가법을 쓰거나 이것을 회사가 선택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이 아래 두 개는 송금 산입할 수가 있어요. 재고자산의 평가 방법을 저가법으로 신고한 경우하고 금방 얘기한 거죠. 저가법으로 신고하면은 저가법으로 평가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럼 평가 손실이 생기겠죠. 두 번째는 파손, 부패 등의 사유로 정상 가격으로 판매할 수 없는 경우도 평가 손실을 할 수 있도록 인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네, 재고자산 평가 감 혹은 평가 증에 대한 세무조정 문제를 보겠습니다. 다음 자료에 의하여 주식회사 A의 제3기 사업연도 기말 재고자산에 대한 세무조정과 소득처분을 행하시오 그랬습니다. 재고자산 평가 자료를 보겠습니다. 그 세 가지 재고자산이 있죠. 제품과 원재료 그리고 저장품, 이 세 가지 재고자산이 있습니다. 각각 재고자산별로 종류별로 평가를 해야 됩니다. 먼저 제품을 보겠어요. 제품은 결산서상 평가금액이 450만원이고 그리고 신고한 평가 방법이 무신고입니다. 신고를 하지 않았어요. 신고를 하지 않으면은 선입선출법에 의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선입선출법에 의한 금액이 465만원입니다. 465만원인데 회사는 결산서에 450만원만 반영을 했죠. 자, 이것이 전형적인 재고자산 평가감입니다. 그래서 답을 한번 볼게요. 결산서상 평가감이 450만원이고 세법상은 선입선출법에 의해서 평가해야 되므로 465만원입니다. 그래서 제품에 대해서 평가감이 15만원이 있었죠. 이것은 회사가 평가감이라는 것은 회사가 평가감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입금산입 제품 평가감 15만원 즉 세법상으로는 순자산이 15만원이 더 늘어나야 된다. 그래서 유보로 처리가 되는 거죠. 두 번째 원재료를 한번 볼게요. 원재료는 결산서상 평가금액이 65만원입니다. 그리고 그 아래 2번에 원재료에 대해서 내용이 나와 있죠. 원재료는 직전 사업연도까지는 선입선출법에 평가하였으나 2020년 10월 1일 총평균법으로 변경신고하였다. 언제까지 변경신고를 해야 되냐면은 3개월 이전,
그러니까 2020년에 적용을 하려면은 2020년 9월 30일까지 변경 신고를 해야 되는데 하루 늦게 했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변경 신고한 방법이 아니라 이전에 사용했던 방법과 선입선출법 중에서 그 중에서 큰 것으로 평가를 해야 되는 거죠. 이전에 사용했던 방법과 선입선출법에서 큰 금액으로 평가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사용했던 방법이 선입선출법이니까 여기서는 선입선출법 금액과 비교를 하면 되겠죠. 선입선출법 금액이 이 45만 원이네요. 그리고 회사가 평가한 금액이 65만 원이니까 이것은 평가증에 해당되네요. 그래서 답을 보겠습니다. 결산서상 평가액이 65만 원이고 세법상 평가액은 45만 원이죠. 선입선출법에 의한 평가 방법이어야 되는 거죠. 선입선출법의 종전의 평가 방법과 선입선출법에 의한 방법 중에 큰 것인데 두 개 다 선입선출법이니까 이 선입선출법에 의한 방법이 세법상 방법이 45만 원입니다. 그만큼 회사가 평가증을 한 거죠. 그래서 세법상 금액으로 맞추려면 송금 산입을 해야겠죠. 송금 산입 회사가 원재료를 평가증했으니까 이 차액인 10만 원이 아니라 이게 답이 잘못되어 있네요. 20만 원. 20만 원만큼 마이너스 유보를 해야 된다는 거죠. 즉 세법상으로 이 순자산을 20만 원만큼 더 적게 봐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세 번째, 저장품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저장품은 결산서상 160만 원으로 평가를 됐고 아래 3번을 읽어볼게요. 저장품은 신고한 방법에 의해서 평가하였으나 계산착오로 5만 원을 가대 계상하였다. 그러면은 이 계산착오 된 금액만큼 차감을 하면 되죠. 그래서 회사가 과대 계상을 했으니까 이거 역시 재고자산 평가증이죠. 이것도 평가증의 문제예요. 자, 그래서 3번 해답을 볼게요. 결산서상 160만 원으로 평가했으나 이게 5만 원이 과다 계상이 돼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정확한 평가 금액은 세법상 평가 금액은 155만 원입니다. 그만큼 저장품이 평가증이 되어 있는 거죠. 즉 회사가 평가증을 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송금산입은 저장품 평가증 50만 원 해가지고 마이너스 유보. 세법상으로는 5만 원을 더 줄여줘야 된다. 그래서 마이너스 유보 5만 원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대송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대송금은 회사가 어떠한 채권에 대해서 받을 수 없다고 포기를 하고 그것을 회사의 장부에서 지워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손실이 나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걸 대송금이라고 합니다. 근데 회사가 그걸 판단해 가지고 이것은 우리가 받을 수 없는 채권이다 해가지고 마음대로 지울 수 없게 해놓지를 않았어요. 세법에서는. 왜? 그러려면 회사가 만약에 그렇게 해놓는다면 회사가 대송금을 많이 설정을 해버리면 어떻게 되죠? 각 사업연도 소득 금액이 줄어들고 그러면 내야 될 법인세가 줄어드는 거죠. 회사가 이것을 법인세 회피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대송금을 회사가 처리를 할 때 매우 엄격하게 해놨어요. 그래서 신고 조정사항과 결산 조정사항으로 나눠졌습니다. 신고 조정사항은 반드시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한 사업연도에 송금으로 처리를 해야 돼요. 이것은 그래서 회계 담당자가 상당히 회계 담당자가 세법도 알아야 돼요. 이런 것을 이때 송금 처리를 해놓지 않으면은 다음 연도에는 송금 처리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사항은 여기 1, 2, 3, 4번은 꼭 이
대손 사유가 발생한 연도에 송금 처리를 해야 된다. 예, 가장 자주 나오는 게 회사에서 자주 발생하는 게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이죠. 이 5년 또는 10년이 지나면은 소멸시효가 완성이 되죠. 그러면 소멸시효가 완성이 되면은 대손을 털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회생계획인가 결정 또는 법원의 면책 결정에 따라서 해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도 그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송금으로 처리해야 된다는 거죠. 세 번째로 채무 조정을 받아서 신용회복 지원 협약에 따라서 면책으로 확정된 채권. 이것은 이제 이 돈은 주지 않아도 된다라고 확정된 채권이 있어요. 그러면 채권자 입장에서는 이 돈을 못 받는 게 되죠. 이것은 대손 처리를 할 수 있다는 거죠. 민사진행법에 따라서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경매가 취소된 압류채권. 이제 이 압류돼 가지고 있는데 어떤 자산을 그 자산을 경매에서 내가 채권을 해소를 하려고 그랬는데 그 경매 자체가 취소가 돼 버렸어요. 그러면은 이거 역시 돌려받지 못한다고 보는 거죠. 결산 조정 사항은 조금 다릅니다. 회사가 장부에 그러니까 회계 장부에 이것을 못 받겠다고 기록을 해야 대손으로 인정을 하는 거죠. 만약에 올해 그런 회계 처리를 하지 않았으면 내년도에 회계 처리여도 인정을 해줘요. 그래서 회사가 어느 년도에 대손금을 귀속시킬 거냐에 대한 판단을 회사한테 주는 거예요. 회사가 그러한 시기를 결정할 수가 있어요. 이제 그런 것들이 어떤 게 있냐면은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또는 행방불명으로 인해 해소할 수 없는 채권. 이런 상태로 돈을 받을 수 없다고 회사가 판단하면은 대손금으로 인정을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오래 판단하지 않고 예를 들어서 채무자가 사망을 했다 하더라도 만약에 그의 아들한테 자손들한테 이 재산만 상속된 것이 아니라 채무도 상속이 돼요. 그래서 그의 자손이 만약에 갚을 여력이 있다고 보면은 굳이 대손을 털지 않고 1년을 더 기다려 볼 수도 있는 거죠. 부도 발생일로부터 6개월이 지난 어음수표 및 애상매출금. 어음수표는 부도 발생 6개월이 지난 어음수표하고 중소기업인 경우는 외상매출금도 대손으로 털 수가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 중소기업의 애상매출금과 미수금으로서 해수기일이 2년이 지난 외상매출금. 받기로 한 달로부터 2년이 지나면 중소기업인 경우에는 그것을 대손으로 털 수가 있다는 거죠. 네 번째, 재판상 화해 등 확정 결과에 따라서 효력을 가진 것으로서 기재부령에 따라서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 그리고 다섯 번째는 회수기일이 6개월이 지난 소액 채권이죠. 30만 원 이하 채권에 대해서는 대손을 틀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이제 이 대손금 말고 대손충당금이라는 것은 회사가 어떤 채권이 있는데 채권을 100% 받는다는 보장이 없죠. 그래서 추정을 합니다. 1%는 못 받겠다. 몇 퍼센트를 못 받겠다. 추정을 하죠. 그러면은 못 받겠다고 회사가 설정한 돈은 그만큼 비용으로 처리를 하고 그것을 대손충당금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손충당금은 이 회사가 못 받겠다고 추정된 돈이라고 봐야 되죠. 그것을 설정을 많이 하면은 역시 송금불산입을 당하는 거죠. 그래서 송금불산입을 당하는데 세법상의 한도는 어떻게 했냐면은
대손 충당금 설정 대상 채권의 잔액, 채권 잔액에다가 연말의 채권 잔액에다가 1%나 또는 올해 대손 실적률 중에서 큰 것, 이 퍼센트를 더하는 거죠. 그래서 1% 또는 대손 실적률을 곱하면은 한도액이 나오고, 이 한도액보다도 회사가 대손 충당금을 더 많이 설정했으면은 그 한도액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는 송금 불산입을 한다는 거죠. 이 대손 실적률은 이 아래 박스에 나와 있죠. 작년 말 세무상 채권 잔액이 분모가 되고, 그 올해 분자는 올해 얼마만큼 대손이 발생했는가. 즉 올해 1월 1일부터 12월 30일 사이에 대손이 몇 퍼센트 발생했는가를 봐서, 요것이 만약에 1%보다 크면은 요것을 곱해 가지고 대손 한도액을 설정할 수 있다는 거죠. 네, 대손 충당금 문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다음은 주권 비상장법인 14기 사업년도 대손 충당금과 관련된 자료이다.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대손 충당금에 관한 세무 조정을 하시오. 여러분이 이 대손 충당금에 대한 회계 지식이 어느 정도 있어야 풀 수 있는 문제죠. 대손 충당금 개정이 있습니다. 대손 충당금 개정은 먼저 오른쪽 대변에 정기 2월액이 있죠. 이것은 정기, 즉 2019년으로부터 넘어온 대손 충당금으로 넘어온 금액이 1,700만 원이 있죠. 그리고 이렇게 그래서 기초 대손 충당금이 1,700만 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단계 상계가 된 게 있죠. 300만 원. 이 상계된 것은 올해 대손 발생액이라고 봐야 되죠. 올해 대손이 발생되면은 차변에 대손 충당금, 그리고 대변에 매출채권, 이렇게 상계가 되는 거죠. 그 금액이 300만 원입니다. 이제 아래 줄을 보면은 정기 2월액 중 송금 부인된 금액은 없으며 단기 상계액은 전액 법인세법상 대손 요건을 충족하였다. 그래서 세법상, 회계상 대손뿐만 아니라 세법상으로 또 대손 요건에 해당되는 게 300만 원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만큼을 상계를 했어요. 상계를 하고 단기 말에 회사가 대손 충당금이 얼마가 설정돼야 할 것인가 라고 추정을 해보니, 회사는 대손 충당금을 연말에 1,900만 원으로 설정을 했어요. 이렇게 1,900만 원의 대손 충당금을 설정을 하려다 보면은 올해 단기에 추가로 대손 설정액을 500만 원을 해야 되는 거죠. 즉 다시 설명을 드리면은 1,700만 원에서 단기의 상계가 300만 원이 돼 있고, 그러면은 1,700에서 300이 됐으면 1,400이 있죠. 1,400에서 단기에 500을 설정을 해서 단기 말에는 1,900만 원의 대손 충당금이 누적으로 설정이 돼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이것을 1,900만 원은 단기 말 금액이고, 이것이 차기 2월 되는 금액이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14기, 올해 말이죠. 올해 말 사업년도 말 현재 재무제표상 대손 충당금 설정 채권은 6억 원이다. 대손 충당금 대상 설정 채권이 주어진 이유는 이것 곱하기 대손율을 곱하면 올해 말 세법상 대손 충당금 한도액이 설정이 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제13기 전년도 사업년도 말 재무상태표 대손 충당금 설정 대상 채권은 1억 원이다. 이렇게 주었습니다. 이것은 올해 발생한 대손 실적률을 구하기 위한 거죠. 자, 해답을 보겠습니다.
대손충당금 올해 말에 설정액은 아까 설명한 대로 1,900만 원이라고 그랬습니다. 여기서 올해 말 대손충당금 잔액, 이것은 차기 2월 되는 금액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두 번째, 대손충당금 한도액을 보겠습니다. 세법상 한도액은 이 올해 말에 대손충당금 설정 채권, 대손충당금 설정 대상 채권이 6억 원이라고 했습니다. 이 6억 원에다가 뭘 곱하냐면은 1%하고 올해 발생한 대손 실적률을 중에서 큰 것을 곱하는 거죠. 그래서 그 아래 보면은 이 1%하고 올해 발생한 대손 실적률을 구하는 겁니다. 올해 발생한 대손 실적률은 어떻게 구하냐면은 직전 사업년도 종료 현재 세무상 채권 잔액, 연초에 이만큼의 채권 잔액이 있는데 그 중에서 대손이 이만큼 발생했습니다. 즉 해당 사업년도 세무상 대손금이죠. 그것으로 그것이 분자가 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연초에 대손충당금 설정 대상 채권은 1억 원이었고 올해 실제로 대손이 발생한 게 300만 원이었습니다. 그러면은 대손 실적률은 3%가 되는 거고, 그래서 1%와 3% 중에 큰 것은 3%입니다. 그래서 올해 말에 대손충당금 설정 대상 채권이 6억 원이었고 이 6억 원에다가 이 3%를 곱하면 대손충당금 설정 한도액은 1,800만 원입니다. 그런데 회사가 1,900만 원을 설정을 했죠. 한도 초과한 거죠. 100만 원이. 그래서 이 100만 원에 대해서는 송금불산입, 그리고 대손충당금 한도 초과에 100만 원, 그리고 유보로 처리합니다. 왜? 회사가 대손충당금을 더 많이 설정했으면 매출채권에서 대손충당금을 뺀 순 매출채권이 세법상 금액보다도 회사가 그만큼 더 적게 잡았다는 거죠. 대손충당금이 회사 꽤 크니까 순 매출채권은 회사가 더 적게 잡았다. 즉 세법상 매출채권이 순 매출채권이 100만 원이 더 커져야 된다. 그래서 유보가 되는 거죠. 자, 과세표준과 산출세 이제 거의 이제 끝 무렵입니다. 이제 우리가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을 지금까지 세무조정을 통해서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을 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에서 세 가지를 빼죠. 2월 결손금, 비과세소득, 소득공제. 이 세 가지를 빼면은 과세표준이 나옵니다. 이제 2월 결손금은 이제 과거 년도에 발생한 결손금은 빼줘야 과세표준을 구할 때 빼준다는 거죠. 작년에 손실이 났고 올해 이익이 났다. 그러면 올해 이익 나는 거에선 세금을 다 걷어가 버리면 약간 놀부심보죠. 다 작년에 결손 난 것은 빼주고, 그리고 그 나머지에 대해서 과세표준으로 삼는 거죠. 네, 10년 이내에 발생한 2월 결손금만 인정을 해줘요. 10년 전에는 건 2월 결손금이 발생해도 인정을 안 해줘요. 그리고 중소기업이나 회생기업 이런 데는 100% 다 2월 결손금을 인정을 해주는데, 만약에 대기업 같은 경우는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의 60%까지만 인정을 해줘요. 그러니까 올해 이익이 났으면 어느 정도 법인세를 내라 이거죠. 최소한 40%에 해당되는 법인세를 내라는 거죠. 그래서 2월 결손금이 작년에 많았다 하더라도 60%만 올해 그 결손금을 공제를 할 수 있게끔 해줘요. 올해 공제 못한 것은 또 내년에 공제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큰 회사로서는 손해는 아니죠. 내년에 또 이익이 나면 내년에도 공제를 받을 수 있으니까.
자, 그리고 결손금 소급공제라는 게 있어요. 이것은 중소기업에 해당되는 건데, 이거 이월 결손금 공제하고 반대되는 거죠. 작년에 이익이 났고 올해 손실이 났어요. 작년에 이익이 나서 작년에 그만큼 법인세를 많이 냈고 올해는 손실이 난 거예요. 그러면 작년에 낸 법인세 중에서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는 게 결손금 소급공제라는 것입니다. 자, 법인세 이제 산출세액은 과세표준을 우리가 구했죠. 과세표준에다가 세율이 이 아래가 있습니다. 이 아래 표에 있죠. 2억 원 이하는 과세표준의 10%만 법인세를 내는 거죠. 그래서 2억 원 초과 200억 원까지는 20%, 200억 원 초과 3천억 원 아래는 22%, 3천억 원 초과는 25%까지 세율을 냅니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법인세 산출세액을 계산을 하죠. 즉, 이 과세표준이 작은 데는 세율을 낮게 적용하고 과세표준이 큰 데는 예를 들어 3천억 초과 회사다. 그러면은 과세표준이나 세율을 높게 적용을 하는 거죠. 약간의 누진세적인 요소가 가미되어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 차감 납부할 세액을 알아보겠습니다. 이 산출세액에서 이 공제 감면세액이 있습니다. 공제 감면세액 중에서 우리가 가장 많이 나오는 것은 연구개발 및 인력 및 연구개발 및 세액공제. 자, R&D를 많이 쓰면은 R&D를 많이 회사가 투자를 하면은 이 공제 감면세액이 생깁니다. 또 어떤 이 투자세액공제도 많이 있죠. 뭐 특히 지방 같은 데다가 투자를 많이 하면은 이 감면세액공제를 많이 받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가산세, 뭘 잘못해 가지고 내는 가산세 플러스 감면분 추가 납부세액. 이것은 과거에 혜택을 받았어요. 그런데 사후에 그것을 그 혜택 받은 조건을 회사가 이행을 못했어요. 예를 들면은 투자세액 공제를 받아서 기계를 사서 설치를 해놨어요. 근데 그것을 5년 동안 그 기계를 사용을 해야 되는데 1년 있다 그 기계를 매각을 해버렸어요. 그러면 과거에 받았던 공제 감면세액을 다시 회사가 토해내야 돼요. 그것을 다시 추가로 내야 돼요. 이것이 감면분 추가 납부세액이라는 거예요. 총 납부세액을 계산하고 총 납부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빼주는 거죠. 중간 예납세액, 원천징수세, 수시부가세 이런 걸 빼주면은 차감 납부할 세액이 되는 거죠. 이 차감 납부할 세액을 실제로 세무서에 납부를 하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법인세에 대해서 요약해서 상당히 많은 시간에 걸쳐서 여러분에게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한 2시간이 조금 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법인세 내용을 좀 요약본을 보고 좀 이해를 하셨으면 하는 그런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